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구나. 옛날에 어려운 문제, 뭐 테러가 일어났다, 저기서 뭐 홍수가 났다, 뭐 이런 위기가 왔다, 그러면 다 남의 일이고 또는 우리한테 와도 다른 데 또 안 일어나고 국지적인 문제였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겪었고 이게 정말 생명이 걸린 왔다 갔다 한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위기의식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 차원대로, 개인은 개인 차원대로, 뭐 기업은 기업 차원대로 다 대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제 조금 그래도 돌파구가 생기는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비드라는 건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새로운 시대에서 무엇이 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가치를 정의하고 무엇이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리고 소위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이 큰 걱정인 거예요. 한국은 이제 그동안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존해서 수출 지향적으로 살아오고 분업에 의해서 어떤 생산성이나 뭐 투자의 효율성 또는 마켓의 딜리버리 이런데 아주 국지적인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 이거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를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미국, 중국이 대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 가운데 또 무슨 뭐 서플라이 체인의 그 어떤 그 위기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 나아갈 그 돌파구를 뚫고 나갈 해결책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는 게 좀 막막한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해마다 지금 선거가 있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오늘 주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지름길이 창업 스타트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다행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굉장히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수천억씩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즐비하고 또 대학생이나 뭐 재학생들의 이런 창업 열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오늘 오신 분 같은 그 훌륭한 선배들이 또 앞에서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절망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희망을 본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우리가 결코 항상 넋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본 경험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농촌에서는 또 이중고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가뜩이나 힘들었던 인력난이 더 가중화되고 거기에 또 이제 기후 이슈까지 해서 여러 정말 고난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새로운 세대는 농업과 농촌과 지역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면서 2년을 좀 숨가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다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뭐 다양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오히려 매출이 더 상승하면서 자리를 더 잡아갔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커머스 기업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을 또 견인한 요인이 저는 5, 60대 분들의 이제 디지털로의 접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라 그러나 하여튼 그 비상 사태는 앞으로 훨씬 자주 다가올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과거에는 이게 뭐 전쟁이다 무슨 이런 뭐 기상 재난이다 뭐 이런 거에 불과했지만은 앞으로는 뭐 지금 뭐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건 기후 변화이기도 있고 뭐 테러도 있고 뭐 우발적인 어떤 뭐 인터넷 무슨 사건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재난 사태를 그나마도 이쪽 그 뭐 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나마도 잘 통과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기술 또는 뭐 상당한 이러한 뭐 메르스나 사르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제 대비 체계 이런 것들 플러스 또 국민들이 굉장히 그 수준이 옛날과 달리 올라가서 비상사태에 잘 대처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갔던 거고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보면은 잘 못하는 이유가 뭐 국민들이 굉장히 말을 잘 듣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그 대처할 수 있는 비상사태 시스템이 너무 매뉴얼 위주로 돼 있고 그것도 전부 다 애널로그 위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었고 뭐 환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임팩트는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의 연습과 대비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산업도 재편하고 교육도 재편하고 살아가는 문화나 사회생활의 어떤 질서나 가치도 재편하는 뭐 제일 나가선 정치도 재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건 좀 다른 이슈니까 접어두고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나 뭐 무슨 이런 기업가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갔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잘 버티는 계기가 아닌가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산업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산업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은 굉장히 달라질 건가가 뭔가 하면은 아까 뭐 공급망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소부장 같은 걸 겪기도 했고 뭐 희토류 같은 걸 겪기도 했고 지금 뭐 요소수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은 결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과거의 수십 년간 또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질서를 이제 정의를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을 상대로 해서 뭐 생산은 여기서 하고 기획은 저기서 하고 제조는 저기서 하고 유통은 여기서 하고 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향해서 다 나아갔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본 나라였기도 하는데 이것이 볼락 경제로 후퇴하거나 자국 중심으로 하거나 뭐 미국을 보세요. 뭐 지금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국 우선주의,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지털 퍼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부장도 바뀌었고 뭐 지금 요소수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에너지조차도 바뀌는 것이고 생태계는 결국은 전 세계를 분업화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전에 19세기 경제나 이런 모델을 약간은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산업이 약간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꼭 자립해야 되는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꼽는 거가 뭐 군사도 자립을 해야 되고 교육도 자립을 해야 되고 정치도 자립을 해야 되고 이건 수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온 10년 전, 불과 10년 전과 지금을 봤을 때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2년 전과 지금이 또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 70억 명의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생존을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많은 디지털 전환과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해서 트레이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하던 지금 상상으로만 보던 그런 세계들이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과연 어떤 미래이고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이 대면하고 크게 이제 그 경험해 보면은 다른 점이 대면은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갈 때까지 약간 시간이 걸려요. 뭐 인사도 하고 뭐 춥지 않으셨어요? 뭐 커피 한잔 하시죠? 뭐 이런 게 있는데 비대면은 그런 절차적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주제로 도입되고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화면의 크기가 직급의 크기에 따라서 화면이 크고 작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은 화면에서의 공간이나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수평적 거버넌스, 그리고 집단 지성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비대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교수, 학생 똑같은 거고 사장, 사원 똑같은 거고 그러죠. 뭐 갑과 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조직이 이제 대면 시대로 돌아가더라도 조직에 가서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결제를 받으려고 뭐 2층 3층 올라가면서 뛰어다닐 수가 있는가 옛날처럼 소리를 딱 던지면 보고 결제해서 내려오는데 가서 차렷하고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는 이미 2년이라는 아주 이거 이틀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걸 경험을 하고 거기에 이제 파묻혔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저희는 체감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 코로나 시대 때 스타트업들이 좀 약진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조직 문화의 융통성이 있고 좀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자율 선택으로 이제 출근을 하거나 그냥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것들도 있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만 온라인상에도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업무만 진척이 된다고 하면 본인의 그런 자유 시간이나 개발적인 시간을 갖는 데는 훨씬 더 개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였지만 이게 오히려 더 가능하고 효율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오피스를 없애고 100%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직업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군들은 좀 더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최전선에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뭘 하면 삶의 질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이 되면은 굉장히 달라진 거가 일자리 구성이 일단 달라지는 건데 제가 어떤 다른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자리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정규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거는 자기를 취업 일자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어떤 뭐 기업이라거나 하여튼 그 발주처에다가 자기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뭐 3달 기간 내에 이러한 뭘 물건을 딜리버리를 하면은 뭐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군데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이 일하는 장소의 제약이 완전히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일하는 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30%를 이미 현재 초과를 했고 한국도 잘 따져보면 한 10% 15% 초과했다고 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코로나나 비대면이다 또는 디지털의 임팩트인데 문제는 어디냐면 프리랜서들이 일하고 싶은 동네에는 조건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삶의 질이 좋아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동료들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싸지 않은 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가지를 봤을 때 삶의 질이 좋고 비싸지 않은 데는 우리나라 지역 도시 춘천 같은 데는 딱 좋아요. 근데 2번째 동료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나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예로 뭐 유럽의 뭐 밀라노라든가 베를린이라든가 요새 파리 같은 데 예를 들어요. 지자체에서 나서서 우리는 이런 창조적인 일자리, 문화 일자리,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 사람들이 쾌적하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보조금도 좀 주고 뭐 세금도 깎아주고 뭐 인건비 절약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타운도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심으로 가지 않고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가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런 도시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춘천 도시는 무지무지한 기회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은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새로운 경제 모델은 스타트업 중심 경제라고 다 얘기하고 있고 스타트업 중심 경제의 또 이면에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프리랜서에 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데 이 프리랜서들이 꼭 스타트업 본사 옆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도 아주 퍼펙트한 어떤 그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자체나 도에서 그런 걸 알고 준비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 여기에 있는 김에 좀 그런 타운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또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은 어디에 또 매이는 걸 별로 싫어하고 아까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기업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하나의 타운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 기업은 거기에서 같이 빠르게 또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농업 부분에서는 농촌에서는 그런 역할을 만들려고 준비를 사실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농업인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타운을 형성하고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6차 산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던 건 뭐냐면
사람은 그대로 두고 일거리는 자꾸 늘려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만 하더라도 누구는 홍보를 담당하고 누구는 개발을 담당하고 누구는 전략을 세우고 누구는 이제 경영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분업이 돼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농촌의 구성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이제 뭐 마케팅을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가공을 하라고 하고 근데 매번 바뀌지만 그 구성원들은 그대로이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 시국이니까 농업인분들에게 바라는 바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저희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체인 전체를 가지고 혁신을 할 거지만 이게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현장에 있는 목소리와 정책의 목소리가 맞닿는 서로 언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기존 농업을 저희는 답습을 해서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모델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기아에서는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농업인은 농업인에 대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그 전 단계나 후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팀이 하나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팀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자부터 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건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다 젊은 나이 때부터 저희는 현장에서부터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 기술인데 기술도 그냥 지금도 보면 그냥 기술이니까 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기술 위주의 농업 문제 해결이 되려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고 농업인 입장에서 해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는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순화를 시켜서 그 현장에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농업 농촌이 자꾸 이런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업이 저희가 R&D 비용이든 지금 당장의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의 맞는 언어로 바꿔서 저희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유효했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농촌에서 잘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래 농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남천 산업단지에 연구소와 본사를 만드는 것도 뭐냐면 미래 농업에 대한 R&D를 누군가는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R&D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미래 농업에 대한 부분들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은 거의 경험에 의존한 농업을 했었다면 이제는 정밀 농업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입 요소도 잘 제어를 해야 될 거고 그 투입 요소를 통해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정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들의 첫 이제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이제 1호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유 농장형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별 농가가 접근하기에는 스마트 농업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기존 농업인은 테크 자체가 어려워서 그리고 아예 이쪽에 귀하시려는 분들은 자본적인 한계라든지 그 지역적인 노하우가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지금 저는 대한민국 농업이나 대한민국 자체에 기후 이슈도 되게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전 인구 절벽이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과 그게 지역의 문제일 거고 그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러닝메이트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희 기업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지역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무리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관철을 시켜 나가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얘기라든가 그것을 기업이나 산업으로 봤을 때 지역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농업을 어떤 정책 수단으로 봐서 거기에 컨플릭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업을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물론 농업 인구라는 게 뭐 다 합쳐봐야 강원도 인구 정도뿐이 안 되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뭐 2% 3% 정도뿐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이분들의 어떤 연 소득이라든가 뭐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개런티를 해줘야 되느냐 보장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는 정치적인 의미는 작을지 모르지만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출구를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 출구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옛날 방식의 농업에서 탈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피하는 거에 이제 한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농업도 과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도 과학이다. 또는 농업도 기술이어야 된다. 기술 농업, 과학 농업이 농업이 지향할 방향이다. 근데 옛날엔 한때는 농업을 자본으로 해결을 하려는 때가 있었어요. 큰 땅을 사고 뭐 기계를 막 투입해서 이건 꼭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전에 공장을 크게 지어서 뭐 어떤 기계를 넣어서 로봇을 넣어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맞춤형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자본도 아니고 싼 노동력도 아니고 큰 땅도 아니고 이제는 과학 기술이 농업을 지배하는, 그래서 6차 산업이란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누가 주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농민들도 참여해야 되지만은 투자자도 참여해야 되지만은 과학 기술로 솔루션을 만드는 솔루션 공급자가 거기 가장 핵심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솔루션이냐, 이게 뭐 종자 솔루션, 재배 솔루션, 가공 솔루션, 유통 솔루션, 또는 그걸 다 아우르는 자본 투자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솔루션을 만드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물론 공장에서 도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청정하고 품질 좋은 거를 만들어서 많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데는 결국은 현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다 현장에다가 본사를 두고 지금 뭐 외국의 농업 스타트업들도 보면은 도시 복판에 있지 않거든요. 다 현장에 있고 현장 근처에 공장을 세우더라도 거기에다 세우고 있고 거기에서 인력을 조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이 과학 영화 농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오셔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뭐 설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마 어떻게 되겠어? 뭐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가 쫓겨나겠어? 뭐 설마 내가 굶겠어?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설마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도 설마 했다가 처음에 중국에서 뭐 사건이 뭐 나고 환자가 났을 때 설마 했는데 옛날에 뭐 우리가 사스도 이기고 메르스도 지나가고 뭐 다른 나라에 뭐 에볼라가 있을 때 우리나라 잘 막았어.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설마 하면서 넉넉히 있지는 말자, 안주하지는 말자. 저는 이게 코로나가 준 가장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뭐 아주 구태의는 하지만은 너무 적용이 잘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론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어떤 업다운이 있는가를 잘 살피고 설마를 벗어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한 발 앞서 나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기업인이니까요.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는 것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데, 다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같이 커갈 수 있느냐를 늘 고민하는 게 저희 회사의 색깔이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 앞으로 하는 일들에 묻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들이 지역에 좀 더 기여하고 개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